먼저 우리 냉정한 사실을 인정합시다. 이 나라의 법치주의는 죽었다! 죽었다! 다음에 우리의 목표를 말합시다. 제2의 권부 투쟁에 나가자! 사랑하는 법제 시민 여러분, 어제가 긴장하고 놀라고 괴로우셨죠? 특히 저에게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끝내 법적으로 지켜주지 못한 저 자신의 무능과 무력감에 하루 온종일 괴로운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저는 태양이 다시 동쪽 하늘에서 붉게 떠오르는 것을 보며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괴롭다고 슬프다고 떠오르지 않은 적 있나요? 없어요. 우리도 저 태양처럼 실망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다시 일어납시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3.1절 모임에서 약속한 대로 제2의 건국의 행군을 시작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2012년 평등, 민주, 보통, 비밀 선거에 의하여 뽑은 완벽한 민선 대통령, 그리고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가장 깨끗하셨고 헌법 수호에 누구보다 용감하셨던 우리 역사 최초의 여성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도 비록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억울하게 이루셨지만 그 대신 그보다 더 값진 법치의 영원한 순교자가 되셨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복권되시는 그날까지, 아니 더 나아가 이 광장에 우리 민족의 위대한 선박자, 위대한 개혁자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우리 민족을 가난에서 해방시켜 부국의 국민으로 이끌어주신 박정희 대통령님의 동상이 우뚝 설 그날까지 우리 투쟁을 힘차게 이루어 나갑시다. 자, 우리 지금부터 어제 내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법적으로 분석하고 비평할 능력이 있음을 한번 보여줍시다. 제가 대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판결은 강혜민 재판관이 멋대로 새 탄핵 소추장을 만든 것을 기초로 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소추하고 자기가 재판한 판결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 설명해 줍시다. 2016년 12월 5일 국회 탄핵 소추장에는 원래 13개의 탄핵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인원 재판관이 1월달에 소위 주심판사로서 준비 절차를 한다면서 법률 용어로 쟁점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다투는 사항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런 이름 안에 자기가 멋대로 이 13개 탄핵 사유를 5개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목을 다 써줬어요.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구속하라고. 이것을 소추 측 국회 권성동 대표에게 호치를 한 거예요.
때문에 악물 칠 사람이 있겠어요? 이거야말로 문자로 불가능청이어서 고소를 줬어. 그러니까 바로 2017년 2월 1일 권성동 소추위원이 강일원 재판관이 써준 그대로 새로운 법리 구성을 해가지고 종전의 13개 탄핵 사유를 5개의 간략한 탄핵 사유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탄핵 소장자가 새로운 탄핵 소장이라고 썼으면 들통이 날리니까 중빈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제출했는데 어저께 판결한 것은 바로 이 자기가 가르쳐준 자기가 써준 그 탄핵 소장을 가지고 재판한 겁니다. 여러분, 원래 헌법의 탄핵 소추는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로 하도록 돼 있어. 다 아시죠? 이제 우리 국민들 헌법 다 알아요. 헌법적 선생님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새로운 탄핵 소추장은 국회의원은 아무도 동의한 적이 없어요. 잠깐만요. 지금 휘발유 들고 세월호 콘텐츠 하는 사람들 당장 멈춰요. 당장 멈추세요. 지금 저기 물질을 제대로 얘기해서 물질을 끄고 그럼 우리 대대도 날라가는 거야. 하지 마요. 당장 멈추세요. 휘발유 잡고 회사로 멈추세요. 켈러 휘발유 잡아. 경찰 막아요. 우리 공부 좀 많이 해야겠어요, 그죠? 피청구인 측에서 사실은 이거 이렇게 국회 3분의 2 동의 없이 탄핵 소추장 변경하면 안 된다고 항의했었어요. 그런데 강일원 재판관은 쟁점 정리는 할 수 있는 거야, 내 직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무시하고. 여러분 혹시 법과대학 교과서 보시면 불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모모가 고소한 거 아니면 판사는 재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고소장을 쓸 거예요. 여러분 판사가 고소장을 쓰고 재판하는 거 봤어요? 자기가 재판하는 이런 재판은 세계 역사상에 저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싸워야 되는 줄 아시겠죠? 두 번째, 13개 탄핵 사유별로 투표하지 않고 탄핵에 찬반 투표한 거 아시죠? 그것도 위헌이죠? 그런데 이게 뭐라고 판결문에서 넘어갔냐고요. 표결 방법에 관하여 국회법에 아무런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회의 자유다. 이렇게 해서 의회한테 무슨 짓을 해도 좋다고 면제를 줍니다. 여러분, 아니, 헌법재판소가 국회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판결한다면 국회 규정이 헌법에 있는 적법 절차 규정보다 높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하는 것이에요. 법률재판은 대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법률의 기준이 없으니까 합헌이다 그러려면 뭐 하려고 헌법재판소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세계대법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한테 뭐 월급 줄 수 있어요? 지금까지 받은 월급 다 토해내라고 합시다.
그런 걸 아시죠? 그런데 이번에 판결문을 제가 참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려나 싶어가지고 바로 이것부터 봤어요. 그랬더니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관 7인 이상 출석하면 심의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규정이 있으니까 평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는 건 아시죠? 제가 좀 더 확실하게 찍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헌법 111조에 보면 부인의 재판관으로 헌법문제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2조에 보면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 그러니까 부인이죠.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이렇게 명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7인에 관한 규정은 헌법재판소법 제23조 바로 그 다음 조항에 7인 이상의 재판관은 심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심판한다는 22조 9인이고 심리한다는 23조 7인이고 그러면 이거는 심리와 심판이 다르다는 걸 전제로 한 거 아닙니까? 자, 이거를 글쎄 국민학교 학생들도 금방 알겠죠? 심판하고 심리는 다르다는 걸. 그런데 이 양반들이 심판하고 심리는 같은 거래요. 자, 이분들이 무엇을 모르냐? 국어를 모르는 건 물론이고, 그쵸? 심판과 심리의 국어를 모르잖아요. 한문을 안 배우고 못해요, 한자를. 근데 법적으로 헌법이 헌법재판소법보다 위라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법률은 그 안에 있으니까 법률로 헌법을 뒤집는 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헌법의 기본 원리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헌법재판관 노릇을 한다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이거 깜빡 잊어버렸다고 할 수 없는 게 바로 2014년에 자기들이 이렇게 판결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고의다 고의.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고의로 헌법을 위반하면 뭡니까? 이거는 파전이에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2월 27일 날 헌재에서 제가 소위 최종 판결할 때 제가 제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제가 아주 정말 참 애들한테 아르키듯이 이야기해 준 게 있어요. 고의 없이 처벌했다. 그런데 이거 그때 제가 열심히 강의를 했는데 이번에 판결문 보니까 또 고의가 없어요. 아니 판결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고의로 소위 범죄 의사를 가지고 최순실의 국정 관여를 방임하거나 도와줘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라는 고의 내지는 공범 의사의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이거 제가 강의한 거 완전히 뭐죠? 소규의 경일이죠. 국민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는 그 쉬운 강의를 어떻게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 소규의 경일이로 한 번 가지고 못 알아들으십니까? 이렇게 빼내
자, 아주 여러 가지가 많아서 빨리빨리 좀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 이 판결문 보면요, 우리 국민이 2014년에 평등 비밀 직접 보통선거에 의하여 뽑은 민선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님을 파면한 거는요, 사실은 이번에 보니까 국회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입니다. 이거 제가 말장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잘 제 설명 들어보세요. 이 사건 판결서에 보면요, 국회가 2016년 12월 9일 탄핵 소추장에서 탄핵 사유다, 이건 중요한 탄핵 사유다, 이렇게 제일 강조했던 게요, 세월호 사건하고 770억 뇌물죄 사건입니다. 그렇죠? 아주 이거는 뭐 정말 참 이건 인간 무슨 굉장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대통령이라는 식으로 이거에다 역점을 잔뜩 뒀던 거예요. 그런데 이 판결문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어저께 내린 판결문에 보면 이것들은 전부 무죄예요. 이거는 전부 죄가 안 된대요. 그러면 뭐가 죄가 된다? 제가 깜짝 놀라서 읽어봤더니 국회가 이거는 죄가 좀 안 될 것 같아서 13가지 중에 제일 밑에다 놨던 게 있어요. 국정 개입 허용과 직권 남용인데, 이게 뭐냐면 최순실이 무슨 사업하는 전화해서 좀 도와줬다는 거, 또 무슨 정보를 좀 줬다는 거, 이런 거예요. 이거 뇌물죄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예요, 피. 세월호의 이야기에 비하면 이거는 경범죄예요. 그런데 어저께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은 큰 죄는 다 무죄고 조그마한 죄를 집어서 여기가 문제다, 그리고 이 죄야말로 탄핵을 안 하면 안 되는 중대한 범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국회의원들은 가벼운 경범죄라고 뒤 맨 끝에 놨는데 헌법재판소는 그게 중대한 범죄래요, 이거. 어저께 파면한 이유는 바로 이 경범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국회에서 중대한 범죄라고 소추한 건 다 죄가 안 되고, 국회에서 가볍다고 생각한 것만 골라서 범죄라고 하는 거, 이거 참 어떻게 봐줘야 됩니까, 이거는? 그렇다면 이거는 누가 탄핵한 거냐면 국회가 탄핵한 거 아니에요. 헌법재판소가 쫓아낸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재미난 법률 이론을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이 나라에서 아주 대법관 시절에 유명하셨던 분이 있어요. 제가 유일하게 우리나라 법조계에서 존경하던 분입니다. 이분이요, 재판에 거의 끝나고 나서 27날 끝나고 나서 28일 날인가 3월 1일인가 갑자기 의견서를 써가지고 저보고 제출해달라고 제출했는데, 이 의견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여러분 이거 참 재미난 이론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국회가 13개 탄핵 사유를 다 묶어서 일괄 투표를 하였으니까 탄핵 사유 13개 중에 한 개라도 헌법 위배, 법률 위배가 아닌 것이 있으면 그 전체를 기각해야 한다. 여러분, 100번 맞는 말이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왜? 한 개의 의안으로 해서 일괄 투표한 탄핵 소추 결의안이니까 헌재도 이것은 하나의 불가분한
의안으로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국회는 선물 세트로 헌법재판소에 보냈는데 선물 세트가 잘 된다 못 된다 이렇게 판단해야지. 이번에 한 거를 보면 헌법재판소 그 누구야 강인원 재판관이 이 선물 세트를 풀더라고요. 다 풀어서 13개 이거 복잡하니까 5개로 다시 얘기를 해야지. 이거 아니다. 그래놓고 또 판결할 때는 하나씩 풀어서 재판하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아니 국회가 선물 세트로 투표해서 헌법재판소에 보냈으면 선물 세트로 이 선물 세트가 중대한 위법이냐 아니냐 이렇게 재판해야지. 자기 맘대로 풀었다 안 풀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탄핵하자고 작정한 겁니다. 국회도 안 한 짓을 재판관이 작정해서 탄핵을 한 거예요. 제가 왜 이번 대통령 탄핵 재판으로서가 아니고 이제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규정한 독립된 특별재판소가 아니라 국회의 법사위원회의 제도 출장소예요. 제 말 맞죠? 아니 국회의원들이 잘 법 몰라서 하고 자기가 다 고쳐서 풀었다 자기 마음대로 고쳐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골라서 재판을 이거 국회가 어디 제도에 보내는 출장소 직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서 우리가 헌법재판 받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좀 시간이 길지만 아니 똑바로 알고 가셔야 여러분이 그 다음에 싸울 때도 뭐가 좀 이론 무장이 되어서 그래서 제가 시간이 조금 걸려도 꼭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아니 국회가 증거조사도 안 하고 먼저 소추하고 나중에 특검시켜서 조사하고 다 아시죠? 소추할 때는 증거가 없었는데 재판하다가 증거가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거 웃기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아니 도대체 증거도 없이 기소부터 하는 게 어디냐 이렇게 항의를 했더니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 하고 제가 굉장히 궁금해서 한번 읽어봤어요. 이야 기발한 내용이 나와요. 증거를 붙이고 안 붙이고는 국회 차이가 나요. 여러분 우리 형사법에요 그 이유가 국회법에 증거 붙이라는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형사소송법에 검사 보고 증거 없이 기소하지 말라 이런 명문 규정이 있는 줄 아세요? 없어요. 그런 명문 규정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헌법에 적법 절차 없이는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증거를 붙이지 않고 사람을 고발 기소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은 법률 상식이 이렇게 없어요. 국회법이 헌법보다 우선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고용태 일당 이야기했죠. 아까도 설명하셨죠. 이거 특검 문제 이런 거 아예 언급도 안 해요. 자, 그러면 형사재판 지금
아직 판결도 선고 안 했는데 왜 그렇냐 하면 형사재판법원이 보니까 고용태라든가 이런 이 특검의 진술에 대해서 자꾸 항의가 들어오고 또 고용태 일당이 달아났잖아요 지금. 원래 증인이 달아나면 이거는 그 증거는 못 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니 거짓말하고 달아나서 가능성이 높잖아요.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점은 아주 모른 척 눈을 감아요. 언급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정말 어저께 혹시 저 정우재 TV 보신 적 있었으시죠? 여러분, 정우재 씨 같이 점잖으신 분이 그렇게 화내는 건 처음 봤어요. 아주 어저께 보니까 완전히 뚜껑이 열리셨대. 얼마나 어이가 없으면 그렇게 화를 내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분이 제일 화내신 게 뭐냐 하면요. 이 탄핵의 마지막에 가서 결정적으로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한 거는 뭐냐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이나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검찰은 헌법상 내란 외환인 죄가 아닌 것은 대통령을 소추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조사하겠다는 떼쓰는 검사를 거부했다고 해서 그게 탄핵을 당할 죄라니 이게 말이 돼요. 또 특검에 조사받고 싶어하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특검 조사 안 받았다. 여러분, 헌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강제 자백이나 강제 진술은 절대로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아니, 강제 자백, 강제 진술을 요구하니까 안 하겠다는데 그게 헌법상 권리인데 그게 무슨 파면할 죄가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죄송하지만 이 판결 부분은요, 이건 완전히 이조시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던 그 시절의 사법재판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타임머신을 타야 돼요. 200년 전에 조선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때는 같이 살만한 자격을. 제가 이 판결을 읽으면서 마지막으로 가장 슬프고 놀라고 정말 눈물이 났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것이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을 일치된 판결이었다.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9명의 재판관이 5대4로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선진국가에서는 9명 전원이 일치되는 판결을 내면은 그 판결은 틀렸다고 봅니다. 왜? 사람의 사회 상식에 맞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국민 중에 국민 전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 당시에도 20%, 지금은 제가 알려드리고 제가 생각합니다. 약 50% 반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평균 수준도 안 돼. 국민의 평균 수준은 5대5인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법법 수준은 8대 0이에요. 우리 국민들, 보통 국민들의 평균 수준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어저께 하도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10가지 정도만 뽑았고, 제가 사실은요, 시간만 앞으로 한 2, 3년만 더 지나면 제가 이 판결문을 보니까 이 판결은 그 위헌 위법이 너무 많아서 하루 이틀만으로는 지적하기가 어려울 정도고, 솔직히 말하면 이 사건 판결문은 위헌 위법이 아닌 것을 찾기가 더 어려운 판결문이에요. 저에게 앞으로 시간적 여유가 더 생기면 단 하나라도 위헌 위법이 아닌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2017년 3월 10일 어저께, 이날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헌법을 파괴하여 이 나라 법치주의를 자기들 손으로 무너뜨린 사법 자멸의 날을 역사에 기록합니다. 조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종합을 하겠습니다. 이 나라 언론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언론기관이 아니라 수사기관, 재판기관으로 나서서 그 본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썩어빠진 쓰레기 언론들하고는 절대 인터뷰를 안 합니다. 사정을 아무리 해도 안 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돈 내고 광고로 하겠습니다.
이 쓰레기 언론과 촛불 집회에 밀려서 제가 알기로 밀린 건지 또는 뒤에서 다 갖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그건 다 아시죠? 2016년 9일 증거조사도 없는 선거직에 온갖 범죄의 졸속한 대통령 탄핵 소추를 할 때 이미 자신의 본분은 잃어버렸습니다. 거기다 서울지검하고 박영수 특검은 2017년 2월 1일부터 90일간의 이 우리나라 역사 전대미문의 90일간의 공포 검찰 시대를 열어서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으면서 검찰이 국민의 자유신체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는 본연의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법부마저 사법의 임무를 길거리에 갖다 버려서 이제 이 나라 사법은 완전히 그 존재 의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으로서 이 나라 법치주의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안 좋은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이제 법치주의가 끝나면 이 나라는 어쩌면 혁명 검찰이 다시 나타나서 완장을 차고 다니며 인권을 짓밟고 사람을 마구 구속하는 90일이 아니라 180일도 될 수 있는 기나긴 검찰 공포 시대가 다시 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들이 이번에 벌린 12구 정변의 진짜 마지막 목적은 조기 대통령 선거하자는 거 아닙니까? 또 공포 검찰의 위협 속에서 불법으로 졸속하게 치러질지도 모릅니다. 이 뒤에 오는 것은 이 나라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할 완벽한 언론, 검찰, 국회, 대통령 모든 이 나라의 권력을 다 장악한 완벽한 좌파 정부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이런 날에서 생기면 우리는 물론 우리의 자손들은 어떻게 될 겁니까? 우리는 우선 다 같이 뭉쳐서 이번 대선에서 반역 세력이 집권하는 것을 절대로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흥분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분석해 봅시다. 저들이 오늘날 이렇게 언론, 국회, 검찰, 사법, 노조 모두 장악하게 된 것은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때도 이렇지 않았어요. 노무현 정부 때도 이렇지 않았어요. 이번이 아마 우리나라 역사에 처음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은 결코 하루 이틀에 된 건 아닙니다. 저들은 1987년 민주헌법이 시행된 이래 지난 30여 년간 정교조를 통하여 어린 자녀들, 젊은이부터 더 나아가서는 노조를 통하여 기업과 지도층을 하나하나 자신들의 민중의 삼민주의, 즉 김일성의 주체 사상으로 세뇌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 총결산이 바로 어제 우리가 본 8일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언론, 새로운 국회, 새로운 검찰, 새로운 법원, 새로운 노조를 만드는 것은 결코 하루 이틀에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오랜 기간 고난과 인내의 대장정을 거쳐야 잠자는 대중, 침묵하는 지도층, 마냥 행복하기만 한 우리 젊은이들, 이들이 진정한 법치 애국의 시민,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에게 따라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하나로 단결해야 됩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께서 건국을 위하여 처음으로 외치신 구호가 다 아시죠? 뭉치면 살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말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어제 이 나라에서 울린 종은 법치주의의 죽음을 알린 종입니다. 동시에 우리들에게 법치주의를 재건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국민이 진정한 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우리를 2등 국민으로 능멸하는 오만한 법관, 검찰, 국회, 언론을 우리의 손으로 심판하기 위하여 용감하게 일어나 투쟁할 것을 명령하는 운명의 종입니다. 법치 애국하는 형제들이여 뭉칩시다. 아, 나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영원하리라.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